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 산과 들이 낮게 이어진 작은 마을에 민호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나이 30, 아직 혼례 한 번 치르지 못한 노총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성실한 사내로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지난 삶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민호는 본래 대대로 벼슬을 지내던 양반가의 장손이었다. 조부는 조정에서 이름을 알렸고 부친 또한 학문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 집안에는 늘 책향기가 떠돌았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해 먼 친척 하나가 영모에 연루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죄는 그 사람 하나의 것이었지만 화는 가문 전체를 덮쳤다. 하루아침에 관직은 끊겼고 집안의 문서와 재산은 몰수되었다. 사람들의 발길도 끊겼다. 문 앞을 드나들던 이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민호의 아버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때 민호의 나이는 겨우 15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 민호만 남았다. 울음을 삼킬 틈도 없었다. 집안의 기둥이 무너진 자리에는 아이가 서야 했다. 민호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다. 서당에서 사서 삼경을 줄줄 외우던 수재였지만 배고픔 앞에서는 글도 소용이 없었다. 민호는 결국 책을 덮었다. 붓 대신 예시를 들었고 먹 대신 흙을 움켜쥐었다. 김진수라는 지주의 밑으로 들어가 소장농이 되었다. 남의 땅을 갈고 남의 곡식을 키우며 수확의 대부분을 바치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은 늘 적었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흘렀다. 어느새 15년이 지났다. 민호의 손은 거칠어졌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다.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남았다. 그러나 단 하나 어머니를 향한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저녁이면 밭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밤새 곁을 지켰고 약초를 캐러 먼 산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마을에서는 민호를 두고 효자라 불렀다. 하지만 가난은 효심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집안은 늘 쌀독이 비어 있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면 한숨이 깊어졌다. 민호는 어느새 30이 되었지만 장가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기도 어려웠다. 중매쟁이는 집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 마을 처녀들은 가난한 소장농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다. 해가 기울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어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호야. 민호는 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예, 어머니.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네 혼례만은 보고 싶구나. 그 말은 조용했지만 민호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어머니의 머리는 어느새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는 전보다 더 굽어 있었다. 밤마다 잠을 설치는 모습이 눈에 밟혔다.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눈을 감는 게 애미 소원이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았다. 효자라 불렸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하나 들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며칠이 지나도 민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밭에서 김을 매다가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날의 민호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났다. 이름은 석철. 예전에 함께 서당에 다니던 동문이었다. 석철은 지금 작은 상점을 꾸려 제법 살림이 나아진 상태였다. 형님,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오. 석철이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소.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도 이제 30인데 장가도 못 가고 이 모양이니 걱정이 없겠나. 석철은 술을 한 모금 들이켜더니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다. 형님, 혹시 보쌈이라는 말 들어보셨소? 민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반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쌈.
입에 올리기조차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법으로는 엄연히 금지된 일이었지만 가난한 총각들 사이에서는 은밀히 행해지던 풍습이었다. 이대감 댁에 길선이라는 여종이 있다오. 과부인데 아직 젊고 일도 잘한다더군. 곧 환갑잔치가 있다 하니 집안이 어수선할 것이오. 그 틈을 타서 데려오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짓은 할 수 없네. 양반의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다. 비록 몰락했어도 사람을 납치해 아내로 삼는 일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함께 또다시 깊은 한숨이 들려왔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늙어 죽을 수는 없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어머니뿐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석철과 또 다른 친구 복만을 불렀다. 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계획을 세웠다. 이대감 댁의 잔칫날 뒤채 담을 넘는 길까지.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름은 빠르게 지나갔다. 민호는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보름이 다가올수록 민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낮에는 밭에선 이를 휘둘렀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흙을 파다 말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날이 찾아졌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의 가슴 속은 끊임없이 요동쳤다. 밤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도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가늘고 조심스러운 숨. 민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죄어왔다.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걸까? 수없이 되뇌었지만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다. 며칠 뒤 민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마루에 앉아 저녁 바람을 쐬고 있었다. 어머니는 민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다. 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민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네 손이 이렇게 된 걸 보니 애미 마음이 편할 날이 없구나. 그 말에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 남은 기다림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마음을 굳혔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이대감 댁의 환갑잔치 날이 다가왔다.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낮부터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장터에는 술과 음식이 넘쳐났다. 이대감 댁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민호는 밭일을 하다가도 자꾸만 잔치집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를 내려놓고 이마에 땀을 훔치며 중얼거렸다. 오늘 밤이다. 해가 기울 무렵 석철과 복만이 약속한 장소에 나타났다. 둘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석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님 아직 돌이킬 수 있소. 지금이라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네. 어둠이 내려앉고 달이 떠올랐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어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든 뒤였다. 민호는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한참 듣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약속한 곳에서 다시 만난 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숨소리조차 죽였다. 이대감 댁 뒤편에 이르자 담장이 어둠 속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잔치는 이미 끝난 듯했다. 안쪽에서는 인기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술에 취한 하인들이 깊이 잠들었을 시간이었다. 지금이오. 석철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담을 넘었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민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귀에서 피가 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뒷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이고, 시원하네. 뒷간 쪽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치마를 여미며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얼굴을 비추자 민호는 숨을 삼켰다. 날씬한 몸선, 단정한 걸음걸이. 저 여인이다. 망설일 틈은 없었다. 민호가 먼저 움직였다. 뒤에서 입을 막았고 석철과 복만이 양팔을 붙잡았다. 여인은 놀라 몸부림쳤지만 세 사람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 조용히 하시오. 해치지 않겠소.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인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고 이내 몸이 축 늘어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민호는 여인을 업었다.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등에 느껴지는 무게는 쉽게 감당할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담을 넘어 나왔다. 골목을 빠져나오는 동안 민호의 숨은 가빠졌고 땀이 등에 흘러내렸다. 이제 끝이다.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는 여인을 방 안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석철과 복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두드렸다. 형님, 이제 장가가는 거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방 안에는 민호와 기절한 여인만 남았다. 민호는 방 한켠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여인의 얼굴을 비췄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고왔다. 잠시 후 여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놀라셨겠소. 내가 부인을 모셔온 것이오. 여인의 눈이 크게 떠졌다. 모셔왔다니요. 나는 이대감 댁 잔치에서 춤을 추러 온 사람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춤을 추러 왔다고 그렇소. 나는 모란각의 기생월화라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생. 입술이 떨렸다. 그럼 길선이가 아니었단 말이오. 월화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듯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공포보다 냉정함이 먼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보쌈이었군요. 민호는 주저앉듯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하오. 사람을 잘못 데려왔소. 원래는 여종을. 말끝이 흐려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월화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초라했지만 정돈된 방벽에 기대 놓인 농기구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사내의 모습. 거칠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월화가 물었다. 민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몰락한 감은 어린, 가장 어머니 가난, 혼례를 보고 싶다는 소원. 그는 숨기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월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호를 한참 바라보았다. 나리. 그녀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군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일이라도 부인을 다시 돌려보내겠소. 이대감 댁으로. 월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이대감 댁에서의 삶은 끝났다는 것을. 무대를 내려오면 갈 곳은 없었다. 돌려보낸다고 해서 내 자리가 다시 생길 것 같습니까?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월화는 조용히 말했다. 차라리 여기서 정실로 살 수 있다면. 민호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월화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리를 믿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나를 천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정실로 대해 주십시오. 촛불이 흔들렸다.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맹세하오.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다. 촛불은 몇 번이나 심지를 갈아도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민호는 방 한쪽에 앉아 있었고 월화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숨소리가 더 또렷이 흘렀다. 민호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오늘 밤은 이 방에서 쉬시겠소.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습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서로가 처한 상황이 평범할 리 없었다. 낯선 남자, 낯선 집,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 그러나 월화의 얼굴에는 울음도 분노도 없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세상에 떠밀려 다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과 결단이 서려 있었다. 민호는 방문을 나서며 잠시 멈췄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월화는 짧게 웃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민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기척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다. 어머니가 깰까봐, 마을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택이 가져올 내일이 두려웠다. 새벽녘 닭이 울기 전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해 불을 지폈다. 쌀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정성껏 밥을 지었다. 국을 끓이며 몇 번이나 맛을 보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예, 어머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는 낯선 인기척을 느낀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월화가 안채에서 나왔다. 단정히 머리를 묶고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화려한 기생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님 주무시다 일어나셨사옵니까? 어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눈이 크게 떠졌다. 이 처자는 누구냐? 민호가 급히 나섰다. 어머니, 소자가 어제 데려온 사람입니다. 데려왔다고. 어머니의 시선이 월화를 훑었다. 나이가 어려 보이진 않았지만 몸가짐은 단정했고 말투는 공손했다. 어디 사는 처자냐? 월화가 한 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다. 모란각에 서 있던 월화라 하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생이라고.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이야기를 좀. 안 된다. 어머니는 단호했다.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해도, 아무리 벼슬길이 끊겼다 해도 우리는 양반이다. 어찌 기생을 며느리로 들이느냐. 월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당장 내보내거라. 그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월화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날 하루 집안은 얼음장 같았다. 어머니는 월화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민호는 밭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해가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는 조용히 밥 짓는 소리가 들렸다. 월화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밥상을 받으면서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월화는 아무 내색 없이 그릇을 정리하고 물을 길어왔다. 밤이 깊어지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월화,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하오.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체면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라.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제 신분이 그런 것이니까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 쌓인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민호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마당은 깨끗이 쓸려 있었다. 월화는 부엌에서 죽을 쓰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상 앞에 앉았다. 어머님 죽이 조금 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 이후 월화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물을 길었다. 어머니가 기침을 하면 약탕기를 데웠고 다리가 아파하면 조용히 다가가 손을 얹었다.
어머님 조금만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됐다. 잠시만이옵니다. 손길은 부드러웠고 힘의 세기는 딱 알맞았다. 어머니는 처음엔 몸을 굳혔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며칠이 지나자 월화는 가끔 짧은 이야기를 건넸다. 한양에서 공연을 다닐 때 어떤 대감마님이 제 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심한 듯 듣고만 있었다. 그때 주신 비녀가 너무 커서 쓰고 다니면 머리가 무거웠지요. 어머니의 입가가 아주 잠깐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저릿해졌다. 월화는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물러서야 할 때와 다가가야 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처음으로 월화를 불렀다. 월화야. 월화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예, 어머님. 내가 정말 내 아들과 살고 싶은 것이냐? 월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예, 진심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월화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오래도록 그 눈 안에는 계산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결심만 있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태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눈길을 피하지는 않았다. 월화는 그 작은 변화에 만족했다. 민호는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계절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계절은 어느새 깊은 가을로 접어들었다. 아침이면 마당에 서리가 내려앉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차갑기만 하던 침묵 사이로 아주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월화를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았다. 밥상 앞에 앉으면 조용히 밥을 먹었고 월화가 물을 건네면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것만으로도 민호에게는 큰 변화였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려는 순간 월화가 먼저 조심스럽게 나섰다. 어머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만이다. 월화는 말없이 어머니의 다리에 손을 얹었다.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힘은 부드러웠다.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 풀어졌다. 그 모습을 민호는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엔 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예, 내가 젊었을 땐 내 아버지가 글만 읽는 사람이라 늘 걱정이 많았지. 월화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벼슬길에 나아가면 좋겠다. 집안을 다시 일으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멀어져 있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지. 민호의 가슴이 조여왔다. 월화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 월화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건네주었다. 이건 내 몫이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허락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민호를 불렀다. 민호야. 예, 어머니. 그 처자. 혼례는 언제 할 생각이냐? 민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이미 집에 들였는데 더 미룰 이유가 있느냐?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민호는 월화에게 그 말을 전했다. 월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혼례는 소박하게 치러졌다. 화려한 장식도 많은 하객도 없었다. 마을에서 석철과 복만이 찾아왔고 어머니가 상석에 앉았다. 작은 마당에 놓인 상 위에는 술과 떡, 그리고 정성껏 지은 음식이 전부였다. 민호는 새 옷을 입고 월화 앞에 섰다. 월화는 수수한 혼례복을 입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단정하고 고왔다. 오늘부터 부인이라 부르겠소.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방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서로 아끼며 살아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충분했다. 혼례를 치른 뒤에도 삶은 갑자기 나아지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소장농이었고 김진수는 여전히 냉정했다. 올해는 흉년이네. 그래도 소장료는 그대로 내야 하네. 민호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땅 없는 사람의 현실은 늘 그랬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의 얼굴은 어두웠다. 월화는 그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따뜻한 물을 내왔다. 서방님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월화는 잠들지 못했다.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을 내가 지켜야 한다. 며칠 뒤 월화는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요즘 한양에서는 중매쟁이가 돈을 잘 번다더라. 사람 하나 잘 엮어주면 쌀이 몇 섬이래. 월화의 귀가 번쩍 뜨였다. 사람을 보는 눈말로 마음을 여는 기술 분위기를 읽는 감각. 그것은 그녀가 평생 무대와 술자리에서 익혀온 것이었다. 그날 저녁 월화는 민호에게 말했다. 서방님,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중매를 해보려 합니다. 민호는 놀랐지만 월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누가 누구와 맞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민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을 믿겠소. 월화는 다음 날부터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했다.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월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말은 공손했고 약속은 지켰다. 한 달쯤 지나 몰락한 양반가에서 월화를 불렀다. 혼처를 찾지 못한 딸 때문이었다. 월화는 그 집의 딸을 보고 단번에 알았다. 성실하고 살림을 잘할 상이라는 것을. 월화는 발로 뛰었다. 상인 집안 농가, 친척 집안까지 찾아다니며 말을 엮었다. 결국 혼사는 성사되었다. 양쪽 집안은 모두 만족했고 월화의 손에는 쌀과 은자가 쥐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월화는 그 쌀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어머님 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쌀자루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수고했다. 그날 밤 민호는 월화의 손을 꼭 잡았다. 부인, 정말 고맙소. 월화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말처럼 두 사람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월화의 발걸음은 점점 분주해졌다. 마을 안에서, 마을 밖에서 그녀의 이름이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한 번 성사된 혼사가 두 번, 세 번 이어지자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월화는 부잣집만 찾지 않았다. 가난한 집, 과부가 있는 집, 혼처를 구하지 못해 속을 태우는 집이면 어디든 갔다. 말은 부드러웠고 약속은 정확했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폈다. 이 혼사는 서로를 살리는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늘 같은 어조였고 사람들은 그 말에 이상하게도 마음을 놓았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월화를 찾아왔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다. 부인, 우리 아들 좀 살펴주시오.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나무꾼이요. 성실하긴 한데 가난해서 장가를 못 갑니다. 월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나무꾼은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도끼를 쥔 손에는 힘이 있었고 어른을 대하는 태도는 공손했다. 월화는 속으로 판단했다. 이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며칠 뒤 월화는 다른 마을에 한 과부를 찾았다.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다. 제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과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월화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까지 품어줄 사람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처음 마주했다. 나무꾼은 과부와 아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소인은
비록 가진 것이 없으나 두 분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과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혼례는 조촐했지만 웃음은 진심이었다. 월화는 사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나무 한 짐을 받았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그 부인은 돈보다 사람을 본다더라. 진짜 인연만 엮어준다더라. 한양에서도 소문이 흘러들어왔다. 어느 날 사대부 집안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부인이 중매를 잘한다 들었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중요한 혼사가 하나 있다. 양쪽 집안이 모두 만족해야 하는 자리다. 월화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을 먼저 뵙고 싶습니다. 신랑은 20살의 선비였다. 학문에만 몰두해 세상사에는 무심했다. 혼인은 집안의 뜻일 뿐입니다. 월화는 그의 눈을 보았다. 욕심이 없고 계산이 없었다. 학문과 함께 갈 사람을 만나야 한다. 신부는 18의 규수였다. 눈빛이 또렷했고 말에 힘이 있었다. 제 뜻도 없이 정해진 혼인은 억울합니다. 월화는 두 사람을 따로 또 함께 보았다. 그리고 한 가지를 떠올렸다. 공통된 길. 며칠 뒤 작은 사당에서 두 사람을 마주치게 했다. 선비가 책을 읽고 있을 때 규수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 책, 소학 아닙니까? 선비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가씨께서 그 책을 아십니까?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말은 학문에서 시작했지만 마음은 그보다 깊은 곳에서 이어졌다. 혼사는 성사되었고 두 집안은 크게 만족했다. 월화의 손에는 은자와 비단이 쥐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월화는 그것을 그대로 꺼내 놓았다. 어머님이 또한 살림에 쓰시옵소서.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집안을 살리는구나. 민호의 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쌀독이 비지 않았고 겨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땅을 하나 더 샀다. 소작농이 아니라 자기 땅을 가꾸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늘었다. 예전엔 내 혼사 걱정뿐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느 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인, 이제 살림도 조금 나아졌으니 다시 그를 잡아도 되겠소. 월화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서방님은 원래 그 길의 사람이십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다시 책을 폈다. 처음엔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손은 캐리에 익숙했고 머리는 둔해진 듯했다. 그러나 밤을 거듭할수록 잊고 있던 문장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월화는 옆에서 묵묵히 도왔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으면 따뜻한 차를 내왔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세요. 조금만 더 보고 싶소. 몸이 먼저입니다. 민호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새해가 흘렀다. 민호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 월화와 어머니는 집 앞에서 그를 배웅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몸 조심하거라. 서방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시험날이 지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소식이 전해졌다. 민호가 급제했다. 월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도 두 손을 모았다. 하늘이 도왔구나. 민호가 돌아왔을 때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민호는 가장 먼저 월화를 찾았다. 부인, 월화는 웃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았다. 이 집안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민호가 급제했다는 소식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몰락한 양반가의 아들이 소작농의 신분에서 다시 과거에 오르다니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그러나 민호 자신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길이 혼자만의 힘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민호는 한양으로 불려갔다. 작은 벼슬이었지만
조정의 문턱을 다시 밟는다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다. 떠나는 날 아침 월화는 말없이 짐을 챙겨 주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그리고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마른 반찬이 전부였다. 서방님, 응. 한양에 가셔도 너무 자신을 잃지 마세요. 민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이 지켜준 이 마음 잊지 않겠소.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몸 조심하거라. 예, 어머니. 민호는 깊이 절을 올리고 길을 나섰다. 월화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한양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벼슬은 작았고 일은 많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서를 옮기고 상관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그러나 민호는 불평하지 않았다. 밭을 갈던 시절에 비하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다. 밤이 되면 그는 늘 등불을 밝히고 글을 읽었다. 조정의 일과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종종 월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 사이 월화는 집을 지켰다. 중매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 한양에서까지 그녀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 생겨났다. 양반가의 하인들이 은밀히 찾아와 혼사 이야기를 꺼냈고 상인 집안에서도 편지를 보내왔다. 월화는 여전히 기준을 지켰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혼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뢰했다. 어느 날 월화는 한 젊은 여인을 만났다.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이 단단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집안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월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한 상인 집안의 딸을 떠올렸다. 장사를 도울 지혜로운 며느리를 찾고 있던 집이었다. 며칠에 걸친 중재 끝에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졌다. 혼례 날 신부는 월화의 손을 꼭 잡았다. 제 말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화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사세요. 그날 이후 월화는 혼사 사례 중 일부를 어려운 집안에 돌렸다. 쌀을 나누고 겨울옷을 마련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부르기 시작했다. 중매쟁이 월화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월화라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내가 참 큰 그릇이구나. 월화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누군가에게 살려진 사람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가 한양에서 첫 녹봉을 받았다. 크지 않은 액수였지만 그는 그 돈으로 종이와 붓을 샀다. 그리고 집으로 편지를 보냈다. 부인과 어머니께 이 은전은 집안에 쓰이기를. 편지를 받은 날 밤, 월화는 오랫동안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어 어머니께 내밀었다. 서방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겠지. 월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눈이 자주 내렸고 길은 막혔다. 민호는 한양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월화는 매일 밤 등불을 켜두었다. 돌아올 길을 잊지 말라는 듯. 어느 늦은 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눈 위에 서 있는 민호가 보였다. 부인, 월화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몸 그러나 익숙한 숨결이었다. 무사히 돌아왔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벼슬살이의 고단함을 털어놓았다. 월화는 말없이 들었다. 조정은 밭보다 더 험하더이다.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서방님은 견디실 겁니다. 며칠 뒤 민호는 다시 한양으로 떠나야 했다.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다. 돌아올 곳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화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쉽게 피곤해졌다. 어머니는 금세 눈치챘다. 혹시 며칠 후 의원의 말이 전해졌다. 태기가 있습니다. 월화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그녀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서방님, 집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뒤 월화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번에는 제가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봄 기운이 한양 골목에 스며들 무렵 민호의 이름은 조정 안에서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큰 소리를 내는 법은 없었으나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고 문서를 다루는 손길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상관들은 그를 두고 말수가 적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라 평했다. 밤이 되면 민호는 숙소에서 홀로 등불을 켰다. 서책을 펼치고 붓을 들었지만 글자 사이사이로 월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편지를 받아볼 때마다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몸은 괜찮은지, 무리는 하지 않는지. 어느 날 민호는 조정의 한 원로에게 불려갔다. 자네가 그 소문난 민호인가? 과분한 말씀이 옵니다. 집안이 몰락했다. 다시 일어섰다. 들었네.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모두 집사람 덕분이옵니다. 원로는 잠시 민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요즘 같은 세상엔 그런 인연이 더 귀하지. 그 말은 오래도록 민호의 가슴에 남았다. 한편 집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월화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월화의 안색을 살폈다. 오늘은 쉬어라. 괜찮습니다, 어머님. 괜찮아도 쉬어라. 어머니의 말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다. 월화는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조심했다. 무거운 일을 피했고 중매도 가까운 마을 위주로만 받았다. 그러던 중 한 사내가 찾아왔다. 옷차림은 소박했으나 태도는 단정했다. 부인께 중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연이신지요? 그를 가르치는 선비입니다. 혼인을 하고 싶으나 제 처지가 넉넉지 않습니다. 월화는 그의 눈을 보았다. 욕심이 앞서지 않았고 말에는 성실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 뒤 그녀는 비슷한 형편의 규수를 떠올렸다. 그를 좋아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혼처를 구하지 못하던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처음엔 말이 적었지만 책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이 달라졌다. 이 문장은 참 곱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월화는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굳이 말을 얹을 필요가 없었다. 인연은 이미 스스로 길을 찾고 있었다. 혼례가 치러진 날, 신부는 월화에게 작은 비녀를 건넸다. 이건 제 감사의 마음입니다. 월화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선물입니다. 그날 밤 월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서방님, 오늘도 인연 하나가 잘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합니다. 며칠 뒤 민호의 답장이 도착했다. 부인, 그 소식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여름이 다가오자 민호는 더 바빠졌다. 조정에서는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했고 그는 그 흐름 속에 있었다. 어느 회의 자리에서 민호의 의견이 채택되었고 상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생각이 옳네. 그날 이후 민호에게 맡겨지는 일의 무게가 달라졌다. 작은 벼슬이었지만 책임은 분명히 커지고 있었다. 집에서는 태어날 아이를 맞을 준비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헝겊을 모아 작은 옷을 만들었고 월화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두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많이 다르겠지.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민호가 급히 돌아왔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다. 부인, 월화는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무리하지 마시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조정에서 나를 다른 자리로 보내려 하는 듯하오. 좋은 자리입니까? 일은 더 많겠지.
월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서방님은 늘 해내셨습니다. 민호는 그 말에 웃었다. 부인이 그렇게 말해주니 두렵지 않소. 그날 밤 민호는 어머니께 절을 올렸다. 어머니,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어머니는 월화의 손을 잡았다. 이 집은 내가 지켰다. 월화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고개를 숙였다.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할 즈음 월화는 아이를 낳을 준비에 들어갔다. 마을에 산파가 오갔고 집안에는 긴장과 기대가 함께 흘렀다. 민호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떠나는 발걸음이 쉽지 않았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고비를 앞둔 시간 속으로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서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밤, 집안에는 낮은 숨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번갈아 울렸다. 등불 아래에서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산파는 안채 안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월화의 숨은 가늘고 길었고 이따금 이를 악문 소리가 새어나왔다. 비가 그친 뒤라 공기는 차가웠다.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등불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때였다. 안채에서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잠시의 침묵 뒤 산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내 아이입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하늘이 도왔구나. 월화는 지친 얼굴로 아이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자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을 감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왔구나. 며칠 뒤 민호가 한양에서 급히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다. 부인, 월화는 아이를 안은 채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서방님,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아이를 내려다보는 그의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인가? 예. 민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밭을 갈던 손, 붓을 들던 손이 처음으로 이렇게 작은 생명을 감쌌다. 이름은 복이라 하려 합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복이 많은 아이가 되라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머물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쌀독은 비지 않았고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다. 아이가 돌을 맞이할 즈음 월화는 다시 아이를 가졌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연이라 합시다. 연꽃처럼. 흙탕물에서도 곱게 자라도록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정에서는 민호의 자리가 조금씩 올라갔다. 크지 않은 벼슬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은 늘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어느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민호는 바뀌지 않았다. 한양의 소란 속에서도 집으로 보내는 편지를 거르지 않았고 월화의 답장을 소중히 접어두었다. 월화는 여전히 인연을 잇는 일을 했다. 다만 예전처럼 많이 받지 않았다. 아이들이 있으니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그녀를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녀가 엮어준 혼인들 가운데 울음보다 웃음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예전에 나무꾼이었던 사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왔다. 부인 아이가 글을 배웁니다. 월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자라고 있구나. 그날 밤 월화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서방님, 우리가 엮은 인연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오자 민호는 한양에서 내려와 집에 머물렀다.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놀다가 문득 월화를 바라보았다. 부인, 예. 우리가 참 멀리 왔소. 월화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와 그의 곁에 앉았다. 멀리 온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엔 내가 틀렸구나. 월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렸다. 어머니의 손이 월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시 왔다. 민호는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아이들이 잠든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월화는 등불을 들고 마당까지 배웅했다. 기다리겠습니다. 민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월화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떨어졌다. 그러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몇 해가 흐른 뒤 집은 더 넓어졌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어머니는 햇살 아래에서 손주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 집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월화는 미소 지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었다. 그러나 그 끝은 억지나 두려움이 아니었다. 서로를 지키려는 선택들이 쌓여 오늘이 되었다. 해가 기울 무렵 민호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먼저 달려나왔다. 아버지 민호는 아이들을 안고 웃었다. 그리고 월화를 바라보았다. 부인, 서방님.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의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에서 한때 세상에서 밀려났던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끝내 지켜냈다.